강상구 시사콕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그리고 황방열 선임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늘 바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도 바빠요. 어저께도 네. 어저께 오후에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14 정상회담 17주년 기념 뭐라고 합니까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 다녀왔고 뭐 또 지난 주말에는 지난 토요일 날이죠. 예. 봉화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14 정상회담 기념 그리고 24일 날은 9월 24일 날은 강원도 고성. 예. 집에서 점심을 못 먹어요, 내가. 그러십니까? 오늘도 댁에서 점심은 못 드실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됐어요. 예. 자, 황방열 선임 기자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 좋아 보십니다. 자, 일부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미국 대선은 항상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래 북한과 관계가 악화일로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관님? 북한은 글쎄 아마도 지금 그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해리스는 김정은을 폭군 또는 뭐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그런 사람한테 자기는 굴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지금 동북아 그 국제 정치 상황을 북한이 나름대로 뭐 타결을 하거나 또는 주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랄 겁니다. 뭐 조금 조건은 쉽게 처음부터 타협을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를 만나겠다고 그러고 예. 심지어 김정은과 그 트럼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야구를 같이 구경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평양에는 야구가 없잖아요. 예. 결국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그런 아. 얘기가 되죠. 예. 그래서 아니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그 북러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는 못 갔지. 보스토친이라고 그 시베리아 쪽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뿐이고 와싱턴 가보고 싶죠. 그거는 와싱턴에 도착하는 날 그 순간 김정은은 세계적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별의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워싱턴에 김정은이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지난번 그 정상회담 했었던 그때보다도 더 큰 아 그럼요. 일일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며칠 전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하고 정권 종말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 과거로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뭔가 지금 그 신기루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막을 그야말로 끝없이 걸어가는 대상들은 나중에 피곤해지면은 그 오아시스가 어른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없다는 거지. 예, 그렇죠. 예, 신기루를 보는 그 대상 같은 그런 상황에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뭐 북한이 좀 조금만 대들면은 미국한테 얘기해서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던데 쉬운 문자로 그 있을 수 없는 일. 미국 그렇게 안 해줍니다. 예.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현무5 최초 공개했잖아요. 응? 현무5. 예. 글쎄 그거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을 할 것처럼 폼을 잡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니까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무슨 대응책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다뤄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미 그렇게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다뤘던 방법, 심지어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예. 그걸 한번
공부를 하면 금방 알 텐데 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 것을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입력시키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아예 그런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생각이 없고. 예. 그 북한이 9월 13일 날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했는데 아까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요것도 이제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바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트럼프가 되기를 아까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거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미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합의한 것이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두 번째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였는데 예.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다음에 미국의 소위 그 한반도에서의 그 핵 위협 그 뭐 제거 내진 중지 그것이 같이 물려 들어가는 얘기예요. 한반도 비핵화는. 예.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 나가라. 뭐 괌도에 있는 그 핵무기를 들고 B1B 같은 데 실어가지고 10월 이번 금년 10월 1일 날처럼 한국 그 영공을 막 지금 비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거지. 북한의 뭐 비핵화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서 싱가포르 회담을 제대로 했지만은 그 이듬해 2019년 2월 27, 8일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때 그 괜히 볼튼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파토를 내는 바람에 그로부터 지금 19년부터 5년이 흘렀는데요. 5년 반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예. 응?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핵 능력을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그런 그 밑받침으로 쓰려고 그러지 그 늘어난 핵 능력을 그냥 큰 대가 없이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핵화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확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돼도 북한은 상당히 오랜 동안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트럼프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그렇죠. 예, 자신들이 몸값을 얻을 높여야 걸, 되니까. 예, 최대한 얻으려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최근에 국정원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북한이 7차 핵실험도 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황 기자 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난달 예. 26일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를 한 거를 보통 형태가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열리면 국정원에서 설명하는 거를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사가 이제 언론에 발표하는 형태로 국정원 얘기를 전달을 하는데 26일 날 이제 얘기한 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새 정부가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 출범할 때까지 그 대외 정책 전반을 이제 리뷰를 하는데 북한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북한이 이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하면 대선 이후에 움직일 거다 이런 예상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발표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그 방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방문을 공개했는데 이거의 의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아주 뭐 주목할 만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정원다운 해석이에요. 예. 예. 국정원다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님 보시기에도 역대 정부에서 이제 저는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남북관계 뭐 일선에서 일을 했는데
대통령의 대북관에 맞춰서 국정원도 북한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된 그 정보기관이면은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분위기에 맞춰져. 대표적인 것이 이 맞춤형 분석을. 그렇지.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된 2014년 1월 그때 초에 연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독일은 대박이다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중순으로 1월 중순으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 2013년 연말 국정원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015년에 통일된다. 예.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그걸 위해서 뭐 건배 뭐 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흘러나와서 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야 국정원이 진짜 대통령이 이제 한번 북한 붕괴론 쪽에 이제 쏠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하다 보니 원장 자신이 거기에 세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 식의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통령이 외치니까 그거에 맞는 정세 분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쪽으로 그 대통령 몰고 갔기 때문에 네네. 1월 초에 대박이다 하고 그런 끝낸 거군요. 거죠. 예. 자, 근데 장관님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기억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말씀 듣고 제가 남재준 원장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음. 정세현 장관님은 그냥 다 기억이 난다고 하셨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날짜, 시간 다 기억하신다고. 가끔은 그 진행하는 사람이 시간을 묻는데 시간은 조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날짜는 기억이 됩니다. 네. 사진이 찍혀요. 사진 찍힙니까? 숫자가. 예. 알겠습니다. 황 기자님은 그렇진 않으시죠? 저는 네. 장관님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 흔히 하는 말로 쫑크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날짜 그런 몰라가지고. 거를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고. 왜냐하면 장관님하고 같이 그죠. 있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고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기억 못 합니다. 장관님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일본 얘기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일본에 아까 일부에서도 하긴 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후임이 결정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도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관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황 기자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앞에 일부에서 이제 전홍기 기자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좀 포인트를 좁혀서 보면 이번 일본 내각에 이시다 총리 포함해서 방위상 출신이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방위상 출신이요. 네. 이시다 본인이 이제 20화. 이시바 총리가 이시바. 본인이 이제 방위상 출신인데 일본에서는 국방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그 국방 관련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각에 본인 포함해서 4명의 전직 방위상 장관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번에 방위상을 맡은 사람이 나카타니 켄이라고 예. 2015년에도 방위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2015년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체결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한일 군수지원협정, 이제 악사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데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 넘어갈 때 남한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나카타니 켄 방위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토 곡권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나카타니 켄 방위성 장관의 이 말 때문에 그때 이제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방위상을 다시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시바 총리 자체가 굉장히 그 군사 안보 면에서는 확실한 맵하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베 신조를 굉장히 극우 보수파의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군사 안보 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시바 총리가 훨씬 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방위상도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뭐 한국식 소맥을 49잔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환영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나중에 굉장히 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이다.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그 자유대의 정규군화 또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적 지향이라고 그런 것은 미국을 끼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어서 한국을 밑에 깔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은 안중에 없습니다. 예. 뭐 북방 사개도서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항상 러시아가 제1의 주적이 돼 있지 어떤 점에서는.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중국을 의식하니까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도 미국 대신 미국의 부장으로서 이제 두 번째 장군으로서 부장으로서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건데 그 소위 대러 견제 그다음에 대중 견제 미국의 그 휘하에서 거기서 우리를 그야말로 자기의 그 졸개로 쓰려고 그런 것이 지금 일본의 기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은 완전히 그 뉴라이트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일본과 거의 그 뭐라고 합니까? 이신동체처럼 움직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미국 중심의 사고를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박진 전 초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도 뭐 우리가 뭐 컵에다 컵을 반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줄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뭐 우습게 돼버렸는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 그러니까 한번 그 이시다라고 그러니까 네, 장관님 그 날짜는 잘 기억하시는데 이름은 아니 황광열 기자가 실수한 걸 너무 그렇게 이시바 총리는 내가 볼 때는 그 기시다 그 후미오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다루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중 두 얼굴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내년 6월이 저 한일 국교 정상화 예. 60주년 이제 기념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지금 이미 한일 정부 간에 그 신한일 공동선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6월에 맞춰서 발표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일본에서는 관철을 하려고 할 텐데 예.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뉴라이트적 성격을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글쎄요. 굉장히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 1905년에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그러고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외교권을 뺏고 그다음에 그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통감을 오지 않았어요. 예. 외교권을 뺏겼고 65년 그로부터 60년이 되는 65년이 또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에 한일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일제 36년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조로 받고 2억 달러를 그 차관 형식으로 봐서 5억을 이제 받는 조건으로 한일 관계를 뭐 정상화한다고 그럴까 국교를 재개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일본한테 예속이 되는 그런 이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소재 부품 장비를 완전히 일본한테 의존하는 식의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그 2019년에 그 지소미아 제대로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이 수출 안 한다고 처음에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었었죠.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우리 중소기업들과 정부가 손을 잡고 소재 부품 장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했는데 이제 그로부터 또 60년이 되는 2025년 내년 또 새로운 울산년이 되면은 일본은 지금 이미 자유대 그 해외 출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 구조든가 8조든가 그걸 고쳐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헌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미국이 워낙에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무관합니다. 그것은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미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 다 견고한데 한일 간에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그럴까 말이에요. 그런데 연결시키는데 미국은 대등한 자격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한국을 일본 밑으로 넣어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식의 이 질서라고 할까 체계를 그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내년 2025년 또 하나의 을사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벌써 그런 기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세 번째 을사년인데. 글쎄, 예. 2005년, 1905년에는 외교, 그다음에 65년에는 경제. 그다음에 그 내년에는 군사. 예.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연결 안 된 마지막 선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방식이 일본 밑에 한국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박균 총리가 임명한 방위사항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상황이 진행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과거사 문제에 그 온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 문제에서는 굉장히 강경하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는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그 구상에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 예. 좀 관전 포인트가 독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독도라는 게 독도가 사실 1904년 5년 그때 러일 전쟁에서 일러 전쟁에서 일본이 기지로 삼았던 데예요. 예. 그 근처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해가지고 1905년에 전쟁이 끝났고 예. 그 러일 전쟁에서 일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화로 미국이 그 러시아와 일본을 미국의 포스머스로 불러내가지고 포스머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필리핀은 미국이 가질 테니까 한국은 일본이 뭐 독차지를 해도 좋다는 소위 가스라테프트 조약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한일 미일 간의 협조가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 방위백서 같은 데서도 우리 영토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빨리 이거 어떻게 정권이 빨리 교체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등장한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독도 관련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종석 그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띄운 두 국가론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황 기자께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예, 이거에 이제 임종석 실장의 그 글은 기념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는 안 된다. 평화적 두 국가로 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합.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국가연합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공식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예. 그 2단계 그러니까 남북 연합도 추진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봉인하고 후세에다 맡기자.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은 드러내자. 이런 얘기가 이제 골자입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임종석 실장의 얘기 중에 임종석 실장의 주장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또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벗어난 것인지 이거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종석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상태. 이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통일을 아예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봉인해 놓고 예. 다음 세대에서 이제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게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임동원 전 장관이 얘기하는 사실상의 통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은 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서 벗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불투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장관님 어떻게 현장에 보십니까?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 네. 계셨죠. 그 9월 분위기 19일 날 어땠습니까? 9월 19일 날 그 광주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9.19 그 평양 공동선언 몇 주년입니까? 6주년인가? 18년이니까 기념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념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임종석 실장이 거두절미하고 통일하지 맙시다 하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통일하지 맙시다. 오른손을 내밀었나? 오른손 내밀었고. 그것까지 기억하시네요. 그것도 사진 찍혔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아니 89년에 그때 전대협 그 3기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임수경 학생을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좌빨로 못 열던 사람이 정치권에 진출을 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국회의원도 몇 번 했고 한명숙 총재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는 당 사무총장도 했었죠. 민주당. 그런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 지상주의자가 그리고 북한과 뭐 화해 협력 이상의 협력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NLG 아닙니까? NLG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쭉 그야말로 그 분석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얘기가 이제 쭉 흘러가는데 다 듣고 나니까 뭐 별거 아니네. 그 이제 없던 얘기가 아니다. 아니 없던 얘기가 아니고 있는 얘기들을 지금 엮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때 그걸 들으면서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 그때는 이제 총비서 자격으로 한 거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에 의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 그 이듬해 1월달에 다시 최고인민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열어가지고 북과 남은 지금 북남 관계는 지금 동족 관계가 아니다. 교전 중에 있는 두 개 국가다. 교전 그리고 남쪽은 우리는 서로가 북과 남은 전쟁 중인 적대국이다. 그런 식으로 성격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통일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 통일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임종석 실장은 통일을 당분간 지금 묻어두고 30년 후에 그때 가서도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거는 그 후계 세대들한테 넘기자 하는 얘기를 그쪽으로까지 발전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를 생각했어요. 예. 뭐 기본합의서에 뭐 특수관계로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그때 내가 분명히 취임사를 분석적으로 들었는데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무력 사용을 할 생각을 포기하라. 우리도 경제력을 앞세운 그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 토대 위에서 남북이 교류 협력이나 활성화하자. 통일은 후계 세대에 맡깁시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의 골자입니다. 예, 예. 나는 이제 그때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통일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고 또 대통령 취임 그 선거 끝나고 취임식 할 때는 이제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김대중 정부에서 그 뭐 차관으로 임명되리라는 꿈도 안 꿨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비서관을 3년 8개월이라 한 정적의 졸개인데 무표수를 주겠어. 그러나 조금 높은 졸개죠. 그러니까요. 조금 높은 졸개죠. 글쎄. 그러나 하여튼 통일 문제를 77년부터 직업적으로 다룬 사람으로서는 김대중 정부가 어떤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는 예의주시하면서 분석적으로 들어야죠. 그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를 이제 곱씹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통일은 후기 세대에 맡기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일 정책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 특징입니다. 아, 예. 대북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아이고 김대중은 통일을 포기했는가 하고 막 사설로 때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또 나는 또 북핵 문제가 그때 아직 미해결 상태인데 김대중 정부 초에 북핵 문제는 아직도 그 문제로 남아 있었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98년이면 해결 안 됐었죠. 그래서 그 북한의 핵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 협상용이다. 처음부터 협상용으로 개발한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또 조선일보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세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대변인인가 하는 공격까지 했었는데 차관 조선일보가 통일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이제 비난을 할 정도로 확실한 그 방향성을 가진 대북 정책을 그때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난 김종석 실장이 그날 통일하지 맙시다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통일은 30년 후에 후계 세대들한테 들어보자. 근데 하나 30년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3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30년, 예. 30년이라는 숫자를 관련해서 6.15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오고 갔던 대화 속에 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북연합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항의 그 6.15 공동선언 이 항이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연합을 그 낮은 단계 연방제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낮은 그 연합이에요. 남북연합인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연합이죠. 영어로 하면 컨페더레이션. 이 연합제로 남북연합을 실시하면 한 30년 후에는 통일이 될까요?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희망 섞인 전망을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의중을 떠보는 거죠.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30년 후에 안 됩니다. 5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겁니다. 했단 말이야. 바로 그 30년이라는 얘기가 김대중 대통령 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뭐 김대중 자서전 보면 다 나오니까 회고록 자서전 보면 다 나오니까 임종석 그 실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30년을 거론했다는 것도 의식을 하고 30년 후에 열어보자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자 그 이튿날 20일 날 조선일보가 바로 그 김정은이 말한 이국가론에 동조한 걸로 막 몰아붙이더구만 프레임을. 그러더니 다른 신문이 다 그걸 뵙게 돼요. 야, 조선일보의 위력이 참 완전히 모범답안처럼 퍼져나가더라고. 근데 그날 오전에 이제 20일 날 오전에 목포에서 바로 10시부터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회는 정현백 전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고 정동영, 박지원, 정선 세 사람이 패널로 참가했는데 정동영 장관은 정동영 의원은
헌법을 무시한 얘기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걸 강조했죠. 헌법 개정하자고 했으니까 그건 임종석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서 정치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중시했을 거고 재밌는 것은 박지원 의원이 학자가 얘기했다면 괜찮은 얘기인데 정치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성급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또는 그 이전에 89년에 만든 이홍구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 때 94년에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남북 연합도 지금 당장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냥 교류 협력이나 활성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은 기본 합의서에서 얘기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성격, 특수관계 그것까지도 일치하는 거 아니냐. 다만 특수관계의 목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그 통일이라는 단어를 뺀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이 아니다. 예. 91년에 이미 우리는 남북은 유엔 동시가입을 해서 그때 두 국가가 됐다는 식으로 했더니 완전히 또 임종석 실장을 옹호 나섰다고 또 무슨 나도 그 좌빨로 몰아가 돼. 그날 다음 날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일보는? 임종석 실장하고 정 장관님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세 분을 묶어가지고 평생 통일을 외쳐온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니까 그에 따라서 획가닥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사를 그렇게 썼죠. 근데 이제 정 장관님 지금 좀 말씀하셨고 이종석 장관도 그 며칠 후에 이제 한겨레인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바꾸자 이런 거는 동의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나 이런 게 이미 사실상 두 국가를 전제한 가운데서 만들어진 통일 방안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정적 두 국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그래서 그냥 조선일보의 생각은 김정은 한마디 하니까 다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지. 그 뒤에 많이 뭐 해명 뭐 반박이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평화 그리고 교류 이런 논의들이 중요한 때인 것 같으니까 과거에 그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북한의 움직임 중에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나는 임종석 장관은 내가 특별히 무슨 뭐 내가 뭐 감싸야 되고 뭐 할 그런 그 인간적인 히스토리도 없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감싸셔가지고. 아니 뭐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하고 임종석 실장이 그날 그 통일하지 맙시다 하는 과격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얘기인데 근데 임종석 실장이 왜 그런 얘기를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을까? 나는 지금 남북관계 현실을 볼 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를 볼 때 이건 곧 전쟁이 날 것 같단 말이야. 북한에서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김정은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교전 중인 교전 중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라고 그랬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차라리 통일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통일을 차라리 멀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바로 김정은이 그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유란 말이 요즘 방공하고 동의어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통일하니까 북한이 무섭게 도망가니 차라리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북한이 놀라지 않는다. 그런 계산도 있었던 발언이라고 봅니다. 임종석 장관 기념사 제목이 평화를 위한 재원입니다. 기념사의 제목은.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교전 중인 두 국가, 요거를 이제 북한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데 7일. 예. 네. 예, 7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날짜도 다 기억하시네요. 자, 황 기자님, 이 예, 내용 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그러니까 7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 보통의 경우에 한 이틀 정도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헌법에 개헌 권한은 그 최고인민회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기구입니다. 근데 올해 1월에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헌법 개정 지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마무리 작업을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번에 하는 건데 예, 예. 이미 북한이 예고한 거를 보면 내용이 한국 적대국 명기, 그다음에 통일 관련 표현 삭제, 그다음에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영토 조항 반영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북한이 지난 1999년에 서해 해상 경계선, 2007년에는 서해 경비 개선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 예. 그 서해 NLL,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북한에 이제 영토라고 발표하면은 우리 남쪽, 그러니까 NLL 남쪽으로 북한 해상 경계선이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서해 NLL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1시간 이상의 이 방송거리가 될 텐데. 근데 이게 경계선이 그렇게 내려오면 분쟁이 직접적인 그렇죠. 씨앗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주목되는 겁니다. 주목되는 예.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아까 임종석 실장 얘기를 잠깐 했는데 흔히 말하는 정무적인 걸로 보면 이게 코앞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예, 예. 저 발표를 한 게 나중에 이게 이 평화적 두 국가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로 공격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영토 조항을 헌법에 대해 이제 명시할 거냐, 구체적인 해상 경계가 어디냐를 명시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영토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네. 오히려 명시 안 한 나라가 더 많다고 하던데 우리 헌법에는 우리는 있어요.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한반도와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서해상의 저 해상 분계선 99년에 나온 거 그거 보면은 NLL은 지금 사실은 그 휴전 협정이 조인되고 난 뒤에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한다고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북쪽으로 못 올라가게 막기 위해서 맺는 것이 당시 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이 그거는 NLL이에요. 노던 리미트 라인. 북방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은 쌈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지만 넘어가면은 내 책임 못 져. 그게 NLL인데 바로 북한 코앞으로 지나가죠. 근데 북한이 이제 이번에 그 99년에 내놓은 그걸 보면은 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령도 밑에 대청도, 소청도 나란히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예성강 하구에서 가까운데 연평도 그다음에 대연평도인가 소연평도인가 뭐 그렇게 해서 5개 섬이 있는데 그 장단에서 구럽도를 잇는 선을 그어놓고 그 완전히 가운데로 지나가는 선을 경계선으로 만든 뒤에 연평도까지 들어가는 뭐라 그래 통로만 열어줬어요. 또 백령도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네 바다다 이거야. 장단은 그래서- 북한 쪽 그렇죠. 황해도. 지역인 거죠? 예? 예, 장단 황해도. 황해도죠. 황해도.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헌법보다는 그 법률이라든가 무슨 우리식으로 한다면 시행령 같은 걸로 해서 규정을 해야지 헌법에다 그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럴 수는 없죠. 예.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예. 우리는 NLL 이남을 우리 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거고 북한은 자기네가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영토 조항을 위임을 받아서 만든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바다가 다 됐다. 너희들 백령도 그다음에 연평도 출입하는 통로는 열어줬잖아. 나머지 바다는 우리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할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도 윤석열 정부가 뭐 미국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걸 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북한 쪽에 의해서 공식화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통일 반복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킬 것인가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자주 두 분 좀 뵙고 많은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끝나고 그리고 특히 동북아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남북 관계를 포함해서요. 좀 더 깊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부에서는 국내 이슈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미국 대선과 연결된 남북 관계 그리고 일본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일 삼각 동맹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충분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국회 그리고 북한에게는 강경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이상한 내유 외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하고 만나서 만찬 마무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는 언제 하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구 시사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